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소아외과 조효정 교수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 강의할 내용은 수술이 필요한 소아의 복부 질환입니다. 복통은 어린이들에게 흔하게 있습니다. 급성 복통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통증을 설명하는 데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통증은 그 특성에 따라서 그 수술이나 의학적으로 응급상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급성 복통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치료를 시작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하게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강좌는 급성 복통을 가진 어린이의 평가를 위한 포괄적인 임상 지침과 급성 복통을 일으키는 대표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복통은 병력 및 신체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병력 청취할 때 구토가 있을 경우 단순 반사작용에 의해서 토한 것인지 위장관 어느 곳이 막혀서 구토를 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담즙성인지 비담즙성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장의 어디가 막혀서 토를 하게 된다면 초록색의 담즙성 구토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증의 경우 장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경련성인지 본막의 염증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적인 통증인지 아이에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급성 외과적 복부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증이 구토보다 먼저 발생하게 되지만 약물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상태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설사는 종종 위장염이나 식중독과 관련이 있습니다. 급성 외과적 복부를 나타낸 징후로는 복부의 경직, 현저한 복부 팽창과 복부의 압통이 있습니다. 아이의 복부 통증이 외과적 원인이 의심되거나 자세한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외과적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과적 복부 수술이 필요한 첫 번째 대표 질환은 비유성 유문 협착증입니다. 생후 3에서 6주에 건강했던 아이가 수유하고 나서 수분 내외로 먹었던 우유를 분수처럼 토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는 원인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질환의 발생률과 증상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후 1에서 2주가 지나고 나서 방금 설명드렸던 증상이 있다면 소아외과 의사에게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 진찰로는 명치에 올리브 크기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이 질환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감별이 필요한 질환으로는 과식, 위, 식도 역류, 유당 분해 효소 결핍증도 구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력 청취와 초음파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비유성 유문 협착증의 치료는 지속적인 구토로 인해 아이에게 탈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탈수 교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구토로 기도 흡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위관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수술은 탈수가 교정된 후에 시행하게 됩니다. 질환명처럼 십이지장으로 연결되는 위의 유문이 비유된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된 근육을 벌려줘서 협착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는 바로 당일 혹은 그 다음날 식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수술 후에도 구토는 약 일주일가량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좌측의 사진은 초음파에서 보이는 비유된 유문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측의 사진은 수술 시 유문의 근육을 벌려주는 것을 찍은 것입니다. 두 번째 급성 외과적 복부 질환으로 장중첩증이 있습니다. 장중첩증은 어느 나이에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65%는 돌 전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영유가 이후에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많은 원인 중 하나는 상기도 감염이 있고 나서 파이어판의 비대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파이어판은 장에 딸린 림프 조직으로 감염이 있을 때 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 중첩증이 반복적으로 생기거나 영유아기 이후 발생된 경우 해부학적 유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부학적 유발점으로는 맥켈계실, 용종, 충수돌기염, 림프종, 장 중복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호소하는 증상으로는 복통이 있는데 장의 움직임에 따라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장이 장 사이로 들어가면서 장 폐쇄가 일어나기 때문에 구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심해질 경우 장 정막이 손상되면서 혈색 점액이 묻어나오는 대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열 그리고 증상이 오래될 경우 탈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 중첩증의 병력 청취 및 신체 진찰로 임상적 의심이 될 경우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초음파를 시행하게 됩니다. 우측의 사진은 장과 장 사이로 그 장이 들어가서 그 원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타겟 사인이라고 보이는 초음파 사인입니다. 장 중첩증 또한 탈수 교정을 가장 우선으로 하며 장에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비위관을 삽입을 하고 염증 진행을 늦춰주기 위해서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대부분 공기 에네마와 같은 비침습적 시술로 장 중첩이 풀리지만 공기 에네마의 몇 차례 시도 후에도 안 될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체 진찰 시 염증이 진행되거나 혹은 장이 터져서 복막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응급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급성 외과적 복부에 중요한 중장 염전이 있습니다. 이 중장이란 것은 12지장 일부에서부터 횡행결장, 근위부까지를 말하는 것인데 중장 염전이 발생하는 이유는 선천적으로 중장의 좁고 짧은 장갑막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태아 때 발생 과정 중 회전 이상에 의한 증상으로 이 질환은 90% 생후 1년 이내에 발생하게 됩니다. 급성 중장 염전의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한데 증상으로는 건강하던 아이가 담즙성 구토를 하면서 복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장이 꼬이면서 갑자기 장으로의 혈류가 차단되는데 그러면서 복막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장 염전의 경우 회전 이상이 심하지 않아서 이 만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장이 꼬였다 풀렸다를 반복하면서 만성적으로 구토와 복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속적으로는 설사와 영양 흡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영양장애와 같은 증상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환의 진단을 위해서는 엑스레이, 복부 초음파, 상부 위장관 조연 수술, CT와 같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우측의 사진은 상부 위장관 조영술에서 장이 꼬여 있는 것을 찍은 것입니다. 좌측 사진은 중장 염전으로 인해서 장의 혈류 공급이 차단되면서 소장 일부가 괴사가 온 것을 촬영한 것입니다. 소아에서 서해부 탈장은 흔한 복부 수술 질환 중 하나입니다. 서해부 탈장은 정낭이 내려가는 길인 초상돌기의 불완전한 폐쇄로 장이 서해부 그리고 정낭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서해부 탈장은 급성 외과적 복부는 아닙니다. 다만 초상돌기로 내려간 장이 감돈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는 빠른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감돈된 서해부 탈장은 사진에서와 같이 복막의 염증으로 인해 피부색까지 변할 수가 있으며 손으로 탈장된 장을 밀었을 때 이 탈장된 장이 환원이 어렵게 됩니다. 감돈된 상태로 오래되게 되면 장이 괴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감돈된 서해부 탈장 수술할 때의 사진입니다. 장의 혈류장애로 장의 허혈성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의 괴사가 있을 경우에는 장 절제까지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낭 수종의 경우 서해부 탈장과 발생 기전은 같지만 초상돌기의 입구가 크지 않기 때문에 2, 3세까지 다치기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응급 외과적 복부는 아닙니다. 음낭 수종의 경우 복수 일부가 초상돌기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사진에서와 같이 빛을 비췄을 경우 투명하게 빛이 통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급성 충수돌기염은 복통을 호소하는 소아에서 가장 흔한 외과적 질환입니다. 약 15명 중 1명에서 이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충수돌기염은 림프 조직이나 대변이 맹장의 내강을 막아서 맹장이 팽창하면서 허열 및 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내장이 모호하고 국소화되지 않은 배꼽 주위 통증을 보이게 되는데요. 염증이 진행되면서 통증이 오른쪽 하복부로 변하게 됩니다. 증상 발생 6시간에서 48시간 이내로 복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복막으로 진행이 되고 배뇨 이상까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 초음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이는 방사성 노출에 염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 혹은 비만인 환아에 대해서는 CT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염증의 진행이 초기 상태일 경우 항생제 치료 또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급성 충수돌기염에서 항생제 치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마에서 출판된 연구에 보면은 충수돌기염에서 염증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단순 충수돌기염에서 항생제 사용 시 수술과 이제 비교했을 때 실행 가능하고 효과점을 보여줄 수가 있지만 충수돌기에 결석이 있을 때에는 치료의 실패율이 맹장 절제술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항생제 치료는 염증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단순 충수돌기염에서 시도해 볼 만한 치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물질 삼킴으로 인한 급성 외과적 복부가 있습니다. 6개월에서 5세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전이 가장 흔하고 버튼 건전지, 자석의 경우 장의 괴사와 천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도달하는 대부분의 물체는 안전하게 통과하지만 버튼식 건전지와 자석은 반드시 내시경으로 시행해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버튼 건전지가 위에 머물러 있거나 삼킨 지 48시간 이상 경과할 경우 염화수소로 인해 위점막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어 천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와 식도에 박혀 있거나 연속적으로 촬영한 엑스레이에서 물질이 위에 머물러 있는 경우 신속하게 제거가 필요합니다. 사이즈도 중요한데 건전지가 2cm 이상일 경우 식도를 통과하지 못해 식도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왼쪽의 사진은 자석을 삼켜서 응급수술한 환아들의 사진입니다. 자석의 경우 장을 사이에 두고 붓기 때문에 장의 괴사 그리고 천공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응급수술을 하게 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건강 특강. 지난번에는 뇌혈관 질환의 치료라는 주제로 신경외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 특강을 들었습니다. 많은 우리 시민께서 궁금증을 보내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시원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구리병원의 신경외과 원유덕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뇌혈관 질환에 대한 말씀은 뭐 듣고 또 들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오늘 제가 5개 질문을 뽑아서 드릴 테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 주신 정수동님의 질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예방법과 뇌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는지요? 운동법도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거 제가 궁금한 질문을 먼저 주셨습니다. 네, 이거 네. 일반적으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네. 그 만성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뇌동맥류도 뇌혈관 질환의 일종이고 네. 모든 질환들이 갑작스럽게 사실 생기는 것 같지만 그 전부터 서서히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뇌혈관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조절되지 않는 당뇨나 조절되지 않는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지속되게 되면 혈관 벽이 이제 두꺼워지는 소위 말하는 동맥경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네. 그 부분이 서서히 진행이 되다 보면 어떤 경우는 혈관이 더 좁아지는 뇌혈관 협착까지도 진행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약해지는 혈관벽들이 생기면서 그 부분이 늘어나면서 뇌동맥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운동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 기저질환들 예를 들면 뭐 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꾸준히 약을 잘 드셔서 네. 어느 정도 이제 당 조절도 하고 고지혈증 조절도 하고 혈압 조절도 하는 것이 이제 뇌혈관 건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혈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 요건 어떻습니까 교수님? 사실 혈압은 이제 그 뇌동맥류의 위험 요소는 맞아요. 네. 맞지만 예. 혈압이 높지 않다라고 해서 반드시 뭐 뇌동맥류가 안 생기거나 뇌혈관 질환이 안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심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피를 짜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정상 범위보다 높냐 안 높냐 이 차이기 때문에 사실 혈압이 뭐 없다 나는 고혈압 약을 먹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는 조금 그래도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박도날드 덕 아이디를 쓰시는 우리 구리 시민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코일 색전술의 경우에 재발 여부를 받기 위해서 MRI, CT 등 추적 검사를 할 때 네. 방사능 걱정이 되시나 봐요. 네. 몸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제가 앞서서도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네. 드렸지만 네. 코일 색전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머리를 열지 않고 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네.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수술적인 치료, 개두술을 하고 동맥류를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한 것보다는 네. 조금 더 자주 검사는 해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안에 넣어놨던 그 코일이라고 하는 백금실 덩어리가 이 압력을 계속 받다 보면 찌그러지거나 공간이 빌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매번 뇌혈관 조영술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외래에서 CT 검사나 네.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를 네. 하게 되는데 MR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방사선 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CT 같은 경우는 네. 방사선이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지만 네. 우리가 뭐 1년에 뭐 한두 번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건 특별히 방사선이 우리 몸에 해가 될 정도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방사능 때문에 걱정된다고 하시면 걱정을 좀 내려놔도 되실 것 같네요. 자, 이번에 최완수님의 사연인데 교수님의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고지혈증이 있으시대요 이분은요. 네. 그러면서 식습관이나 운동을 통해서 이 고지혈증을 고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0대의 고지혈증을 갖고 있다면 약을 빨리 먹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생활 습관으로 고쳐본 다음 그래도 안 될 때 약을 먹는 건 어떨까요? 약 먹는 게 좀 힘드신가 봐요, 그렇죠. 이분은. 이게 참 누구나 사실 약을 먹기가 네. 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네. 이게 이제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다들 네. 이제 사실 외래에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이건 사실 정답이 있진 않아요. 정답이 있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네. 고지혈증이 나왔는데 네. 본인이 좀 비만하거나 아니면 그 식습관이 안 좋거나 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거를 좀 교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체중 조절도 해보고 유산소 운동도 꾸준하게 해보면서 이제 내 고지혈증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사실 고지혈증 수치가 높다면 그때는 약까지 좀 같이 드시면서 조절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네. 나을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분들은 이게 가족력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쉽게 말하면 체중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고 식습관이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이게 이제 가족분들이 다 고지혈증 수치가 높은 분들은 그런 분들은 특히나 젊었을 때부터도 고지혈증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미리 약을 좀 드시면서 네. 조절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외래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오늘 고지혈증 약을 드신 분과 안 드신 분은 사실 한 달 뒤, 1년 뒤도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1도의 각도 차이가 나중에 저 멀리 가다 보면 이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30대 같은 경우면 고지혈증이 언제 무섭게 느껴지냐면 60대, 70대가 됐을 때 이제 무섭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은 뭐 약을 드셔도 그만 안 드셔도 그만이겠지만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나이가 드셔서 조금 또 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가족력이 그만큼 무서운 거군요. 네. 네,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세별님의 사연이에요.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셔서 뇌혈관에 대한 염려증이 많습니다. 조기검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초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야겠죠? 어떤 검사를 어떤 주기로 검사받아야 하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진 어떤 그 틀은 없지만 네. 특히나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면
뇌경색도 들어가고 뇌출혈도 들어가요. 그렇죠. 예,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어떤 이제 경우냐에 따라서도 또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본인의 어떤 뇌혈관 상태가 어떤지는 한번 뭐 나이대와 상관없이 외래에서 간략하게 이제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검사는 그 혈관을 볼 수 있는 이제 뇌혈관 CT 검사가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뇌혈관 CT 검사.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MRI도 MRA라고 하는 뇌혈관 검사를 할 수 있는 MRI 검사도 있고 그 두 가지 검사를 통해서 나의 뇌혈관 상태를 좀 미리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뇌혈관 검사를 해봤더니 큰 문제가 없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한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 정도씩만 검사를 해도 충분합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뇌혈관 질환은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서서히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도 검사를 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동맥경화증이 좀 있거나 혈관이 좀 협착이 돼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또 뇌동맥류가 치료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잘 봐야 되는 뇌동맥류 같은 것들이 관찰이 된다면 1년이나 2년 정도 주기로 조금 그냥 없는 경우보다는 좀 짧게 네. 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데 네. 부정맥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아마. 네네. 영향이 많습니까? 그게 이제 부정맥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 이 심장이 굉장히 정기적인 신호가 잘못 들어가서 빨리 이렇게 뛰게 되면 네. 사실 이게 빨리 뛰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쪽에 심장 안에 있는 피는 오히려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피가 순환을 하지 않고 정체하게 되면 혈전이 생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항응고제라고 해서 피를 좀 응고시키지 못하게 혈전이 잘 생기지 못하게 하는 약을 쓰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는 아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심장 박동수는 일정한, 그러니까 주기는 뭐 그렇게 빠르지 않는데 이 박동과 박동 간의 간격이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렇게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좀 빨라지고 어떤 경우는 좀 느려지고 하는 네.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혈전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심장내과 쪽 진료를 같이 좀 보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이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같은 좀 혈전이 덜 생길 수 있는 약제들을 좀 미리 복용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 뇌경색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백은영 님이에요. 앞으로 뇌혈관 질환 수술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갈 것 같은데 앞으로 미래 동향은 어떨까요? 거시적인 질문을 네. 주셨습니다. 네, 백은영 님. 네. 뭐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뇌혈관 질환, 특히 전 그때 이제 뇌동맥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뇌동맥류는 크게 개두술, 머리를 열고 이제 뇌동맥류를 찾아서 그 부분을 피가 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물어놓고 나오는 이제 결찰술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이 있고 네. 요즘은 이제 그 혈관, 머리를 열지 않고 혈관 안으로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어서 이제 그 뇌동맥류 안을 백금실로 막는 색전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뭐 여기서 더 발전할 게 있겠냐 싶겠지만 지금 현재는 전신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환자분의 힘이나 감각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지금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이제 피가 다른 혈관에는 잘 가고 있는지 수술 중에 검사를 하는 것까지 이제 기술이 나왔고요.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는 이제 관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백금실을 채워 넣는 코일 색전술 같은 경우에도 이 코일 백금실의 어떤 이 부드러움 정도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요즘은 심지어 이제 아주 촘촘한 스텐트가 나오기도 해서 아예 뇌동맥류 안으로 피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어떤 경우는 뇌동맥류의 모양대로 이렇게 공처럼 생긴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치료를 하기도 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결국 그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어떤 그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나 또는 재발 그리고 후유증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좀 노력이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이런 시술 받기 이전에 예방을 해서 건강하게 지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구나.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